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경제학의 렌즈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지까지 말이죠. 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가 무한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는데 그것을 채워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27장 20절에도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구절이 있듯이 인간의 탐욕은 지옥만큼이나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돈, 에너지는 늘 부족하죠. 결국 경제학은 이 결핍의 세계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선택의 전제가 되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진짜 대가인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세 번째 파트가 오늘 강연의 하이라이트인데 얼마나 더 할지를 결정하는 한계 분석의 원리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매몰 비용의 함정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유인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생산자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노동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노력, 재능,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적 자본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는 토지입니다. 농경지는 물론이고 지하에 묻힌 광물, 석유, 물 같은 천연자원을 뜻하죠. 셋째는 물적 자본입니다. 기계, 건물, 도로, 컴퓨터처럼 생산을 위해 인간이 만든 인공장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적 능력입니다. 이는 앞선 3가지 자원을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하우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자원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자원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에서 이 희소성의 문제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희소성이란 단순히 절대적인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이 리포트를 쓸 때를 생각해보세요. 시간이라는 노동이 부족하고 종이와 전기라는 천연자원을 써야 하며 컴퓨터라는 자본의 성능도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의적 능력조차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개인은 전세를 살지 집을 살지 고민하고 기업은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지 밤새 전략을 짭니다. 정부 역시 세금을 도로 포장에 쓸지 복지 예산으로 쓸지 결정해야 하죠.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선택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다른 공부나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기한 그 가치, 즉 기회비용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얼마가 드는지 돈으로만 계산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사고를 장착하려면 눈에 보이는 돈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점심으로 외식을 선택했다면 그 비용은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 그 시간에 볼 수 있었던 영화나 다른 즐거움의 가치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먼저 내가 투입하는 자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자원을 다른 곳에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낸 뒤 그 대안이 주는 편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선택한 것의 편익과 포기한 것의 편익 사이의 저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이는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처럼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비용이죠. 하지만 진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암묵적 비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그 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사용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내 가게를 차린 사장님을 생각해 봅시다. 가게 임대료와 재료비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장에 계속 다녔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이나 사업 자금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는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비용은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식혜 판매대를 운영하는 준호의 사례를 통해 더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의 사례를 볼까요? 한 달에 식혜를 팔아 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료비와 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40만 원 정도를 썼죠.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준호는 1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경제학자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준호가 은행원 시절에 받았던 200만 원의 월급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윤을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200만 원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 40만 원과 암묵적 비용 200만 원을 빼면 오히려 4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경제적 가치가 40만 원이나 낮아진 것이죠. 이처럼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착시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넘어 얼마나 더 할지를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핵심 원리인 한계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은 대개 전부 아니면 전무, 즉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할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할까가 아니라 지금 1시간을 더 공부할까 말까의 문제입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실지, 운동 시간을 10분 더 늘릴지 결정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한 단위 더 추가할 때의 변화를 한계 또는 marginal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계 단자라는 단어는 추가적인 혹은 다음에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추가로 한 단위를 더할 때 얻는 이득을 한계 편익 또는 MB라 하고 그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한계 비용 또는 MC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총편익이 아니라 바로 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한정 더 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신비로운 곡선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보석 반지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 반지는 그만큼 감동적이지 않죠.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도 작동합니다. 경제학 공부 시간을 늘릴수록 포기해야 하는 수학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수학 점수가 깎이는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처음 1시간 공부의 비용보다 마지막 5시간째 공부의 비용이 훨씬 큰 법이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한계 편익은 아래로 향하고 한계 비용은 위로 향하게 됩니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골디락스 존, 즉 최적의 선택 지점입니다.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와 같습니다. 한 접시 더 먹을 때의 즐거움이 그로 인한 배부름의 고통과 같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이어서 이 원리가 실제 점수와 이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 3에서 이를 함께 봅시다. 경제학을 4시간 공부하면 총점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분석을 해보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시간째 공부할 때 추가 점수는 5점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포기해서 잃는 점수가 12점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4시간 공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추가 비용이 추가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한계 편익 MB와 한계 비용 MC가 딱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이 원리는 자동차 회사가 차를 한 대 더 만들지 결정할 때나 식당 주인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영업할지 결정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얻는 수익이 추가로 나가는 전기세나 인건비보다 크다면 계속해야 하고 작아지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가르쳐주는 똑똑하게 멈추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선택을 하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불되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데 티켓값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있는 것, 이미 망해가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티켓값 1만 원은 내가 영화를 보든 산책을 나가든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은 오직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영화를 볼 때의 편익과 나가서 산책할 때의 편익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경제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과거에 치른 대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의 추가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따지죠. 낡은 경기장을 부수고 새 경기장을 짓는 것이 더 큰 수익을 준다면 과거의 건설 비용이 얼마였든 과감히 철거해야 합니다. 이 냉철한 판단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는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인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보상이나 처벌, 즉 편익과 비용의 변화를 뜻합니다. 공자는 배움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장학금이나 더 높은 연봉 같은 요인이 학생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판매자가 생산을 늘리는 것도 모두 유인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사고당 사망률은 낮아지지만 운전자들이 사고의 비용이 낮아졌다고 느껴 더 험하게 운전하게 되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마천이 말했듯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처벌하기보다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정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소한 자원의 세계에서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행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모든 자원은 희소함으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째, 그 선택의 대가는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입니다. 셋째, 합리적인 사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한 단위 더의 관점에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저울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나간 매몰 비용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의 유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고방식은 여러분을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 열정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이 선택의 진정한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지금 한 단위를 더할 때의 한계 이득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